짐 싸.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 그 한마디가 은숙의 인생을 갈랐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단 한 조각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꾸민 집, 함께 웃고 울었던 거실이 이 순간엔 낯선 전쟁터 같았습니다. 왜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냉소였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은숙의 발끝엔 쌀쌀한 밤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이 쫓겨남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은숙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무심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35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저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도 그저 평범한 하루가 끝나가는 줄만 알았어요. 거실에서는 남편이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에 낮게 울렸죠. 은숙은 밥솥 뚜껑을 열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도 준비했고 어제 담근 깍두기도 꺼내놨어요. 모든 것이 늘 그랬던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돌려 시계를 봤어요. 6시 30분, 아들 부부가 올 시간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현관에서 신발 벗는 소리가 2명분이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연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인사소리가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평소의 다정함이 사라진 목소리였죠. 은숙은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니, 전화도 없이 무슨 일이야? 저녁 먹고 갈 거면 상 차릴게. 아들은 대답 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옆 소파에 앉아 있는 시아버지를 힐끔 쳐다봤어요. 그 순간 은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끄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소에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앉아봐.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은숙은 영문도 모른 채 식탁 의자를 끌어와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남편이 탁자 아래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이혼하자. 그 짧은 두 글자가 은숙의 귀를 때렸습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은숙은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농담이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은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은숙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이미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서명하고 이 집에서 나가. 오늘 당장. 남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건조했어요.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당신 미쳤어요? 은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어요.
남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은숙의 가슴을 칼로 베는 것 같았죠. 미친 건 당신이야. 현실을 받아들여. 준호야, 어머니께 설명 좀 해드려라. 아들이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숙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를 향한 따뜻함이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결정이 맞아요. 어머니가 모르시는 게 많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들의 말에 은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를 돌아봤지만 며느리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은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평생 이 집 지키고 너희들 뒷바라지하고 손자까지 봐주고. 은숙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줄 테니까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나가. 안 나가면 강제로 내보낼 거야.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은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봤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은숙을 외면하고 있었죠. 은숙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침실 문을 열자 35년 동안 함께 쓴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장대 위 결혼사진, 옷장 속 정갈하게 개어둔 남편 옷들, 베개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까지.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어요. 은숙은 작은 캐리어를 꺼내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서 지퍼를 잠그는 것도 힘들었죠. 거실로 나오니 아들 부부는 이미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만이 소파에 앉아 다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은숙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3월의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복도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은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철컥 닫힌 문 너머로 남편이 틀어놓은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35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명절마다 가족이 모이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집이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숙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봤어요. 62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눈가에 번진 마스카라,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색. 이것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었죠. 1층에 도착해 로비를 지나가는데 경비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은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뜸했죠. 주머니 속 지갑에는 현금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경비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경비실 문을 두드리는 은숙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곧이어 문이 열리고 경비원 박 씨의 놀란 얼굴이 나타났죠.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박 씨는 은숙의 모습을 보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이고, 2층 은숙 씨 아니세요? 이 밤에 무슨 일이? 박 씨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은숙의 부은 눈과 캐리어를 번갈아 보던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은숙은 대답 대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죠. 일단 들어오세요. 밖이 춥잖아요.
박 씨가 은숙의 캐리어를 받아들고 경비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경비실 안은 전기 히터 덕분에 따뜻했어요. 한쪽 벽에는 CCTV 모니터 여러 대가 깜빡이고 있었고 구석에는 간이 침대와 작은 냉장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 씨가 전기포트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타주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종이컵을 받아든 은숙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치자 비로소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박 씨는 조용히 티슈 상자를 건넸습니다. 말없이 기다려주는 그의 배려가 은숙의 마음을 조금 녹였죠. 집에서 쫓겨났어요. 간신히 입을 연 은숙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라지 않는 그의 반응이 의외였죠. 재민 씨가 그랬군요. 요즘 행동이 좀 이상하더라니. 박 씨의 말에 은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요즘 재민 씨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새벽 2시, 3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가끔은 젊은 여자와 같이 있는 것도 봤고요. 제가 괜한 참견일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 은숙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건가요? 자신만 몰랐던 건가요?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2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아내가 날 버리고 떠났죠. 30년 같이 산 아내가요. 그때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박 씨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도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은숙은 처음으로 박 씨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늘 경비실에 앉아 인사만 나누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니 그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과 상처가 가득했죠. 오늘 밤은 여기서 쉬세요. 간이 침대지만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박 씨가 구석의 간이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군용 담요가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은숙은 망설였습니다. 경비실에서 밤을 보낸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죄송한데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사람이 사람 도와주는 거죠. 박 씨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은숙의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집에서는 받지 못한 따뜻함을 낯선 사람에게서 받고 있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찰을 돌 시간이었어요. 혼자 남은 은숙은 CCTV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현관, 주차장, 놀이터가 번갈아 화면에 나타났죠. 그때 한 화면에 남편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은숙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남편이 차 트렁크에 가방을 싣고 있었어요.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급했습니다. 마치 도망가는 사람 같았죠.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은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새벽 3시 은숙은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죠. 머릿속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얼굴, 아들의 외면, 며느리의 침묵. 모든 것이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옆에서 들리는 박 씨의 고른 숨소리가 이것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죠. 아침 6시 박 씨가 은숙을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은숙의 얼굴은 더욱 초췌했어요. 박 씨가 따뜻한 국밥을 건넸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것이었죠. 든든히 드세요. 앞으로 힘쓸 일이 많을 테니까. 은숙은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국물이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박 씨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시면 여기 연락해 보세요. 인근 상가 청소일인데 힘들지만 당장 생활비는 벌 수 있을 거예요. 은숙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쥐었어요. 62살의 청소부라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이었죠. 박 씨가 명함을 뒤집어 보라고 했습니다. 뒷면에 전화번호가 하나 더 적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아는 분 번호예요. 뭐랄까, 이런 일을 도와주는 분이죠. 필요하시면 연락해 보세요. 은숙은 박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줄 알았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죠. 정말 감사해요.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요? 그냥 잘 이겨내세요. 사람은 다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재민 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박 씨의 의미심장한 말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CCTV 모니터를 봤어요. 화면에는 자신이 살던 집 현관이 비치고 있었죠. 불 꺼진 창문이 검은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3월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은숙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한 발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박 씨가 경비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은숙도 작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찜질방으로 가는 길에 은숙은 계속 생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는데 하루아침에 집 없는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인지 복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은숙은 주머니 속 명함을 만져봤습니다. 박 씨가 준 명함 뒷면의 전화번호가 손끝에 닿았죠.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박 씨가 소개해준 상가 건물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층짜리 건물을 오르내리며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했죠. 62살 나이에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첫날은 계단을 오르내리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기도 했어요.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저녁, 은숙은 찜질방 휴게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치 급여를 받아 손에 쥔 봉투가 묵직했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자신이 번 첫 월급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씨였어요. 은숙 씨, 지금 시간 있으세요? 중요한 걸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박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신중했습니다. 은숙은 찜질방을 나와 아파트 경비실로 향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3월의 저녁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죠. 경비실에 도착하니 박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어요. 박 씨가 주변을 살피며 은숙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충격받으실 텐데. 그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박 씨가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날짜는 2025년 1월 15일, 2달 전이었죠. 영상 속에는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은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긴 머리에 화려한 옷차림,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모습이 보였죠. 은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씨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재민 씨 회사 거래처 대표 딸이에요. 최 사장 딸 수연이라고 하더군요. 은숙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회사 행사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 집안과 사업 관계로 친하게 지낸다고 했었죠. 박 씨가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어요. 남편이 서류 봉투를 그 여자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은숙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류에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죠. 회사 기밀 문서처럼 보였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박 씨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날짜가 더 최근이었어요. 2025년 3월 5일 은숙이 쫓겨나기 이틀 전이었죠. 영상 속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 준호도 함께였어요. 세 사람이 무언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숨이 막혔어요. 아들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그 더러운 거래를 모두 알면서도 어머니인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영상은 다 복사해뒀어요. 필요하시면 쓰세요. 박 씨가 USB를 은숙에게 건넸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어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찜질방으로 돌아온 은숙은 사물함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중고로 산 것이었어요. 화면을 켜고 USB를 연결했죠. 영상을 다시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는 눈빛, 스킨십, 그리고 서류 봉투 속 내용들이요. 은숙은 영상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증거를 정리하면서 점점 머리가 맑아졌죠. 슬픔과 절망 대신 차가운 이성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첫 번째, 남편의 불륜 증거 확보 완료. 두 번째, 회사 기밀 유출 정황 포착. 세 번째, 더 많은 증거 필요. 은숙은 펜을 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영상 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날짜를 보니 1년 전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했죠. 영상 속에는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통화를 끝낸 남편이 주변을 살피더니 차 트렁크에서 큰 가방을 꺼냈어요. 가방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은숙의 눈이 커졌어요. 남편이 그렇게 많은 현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회사 돈일까요? 아니면 다른 검은 돈일까요? 영상을 확대해 보니 가방 옆에 문서가 보였습니다. 계약서처럼 보였어요. 은숙은 이 영상도 저장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지만 은숙은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죠. 남편의 불륜, 회사 기밀 유출, 검은 돈, 아들의 동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박 씨가 준 명함을 다시 꺼냈어요. 뒷면의 전화번호를 쳐다봤죠. 사설탐정이라고 했던가요? 내일 연락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남편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요.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네 번째, 남편 회사 내부 정보 필요. 다섯 번째, 재산 은닉 가능성 조사. 여섯 번째, 법적 자문 구하기. 은숙은 펜을 내려놓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신이 나를 버렸지만 이제 시작이야. 은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은숙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더 이상 나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전사의 눈빛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청소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의 비리를 더 파헤칠 수 있을까? 그때 복도에서 또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 회사 경리부 직원인 수진이었어요. 수진도 은숙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여기서 무슨... 수진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은숙의 청소복 차림을 본 거예요. 은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수진 씨. 수진이 주변을 살피더니 은숙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있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은숙은 수진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결심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단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수진과의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 벤치였습니다. 2025년 3월 16일 일요일 오후 3시, 은숙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봄바람이 불었지만 여전히 쌀쌀했죠. 은숙은 두꺼운 점퍼의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수진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어요. 멀리서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주변을 계속 살피며 걸어왔어요.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죠. 은숙 옆에 앉은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어요. 은숙은 수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요. 수진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어요. 사장님이, 아니, 재민 씨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3년 전부터요. 은숙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어요. 수진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어요. 접대비나 출장비를 부풀려서 빼내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가짜 거래처를 만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빼돌린 돈이 5억 원이 넘을 거예요. 5억 원. 그 숫자가 은숙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했다니요. 수진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핀 뒤 은숙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기에 증거가 다 있어요. 이중장부, 허위 계약서, 돈이 빠져나간 계좌 내역까지요. 제가 3년 동안 몰래 모은 자료예요. 은숙은 USB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재민 씨한테 당했어요. 격리 실수를 빌미로 협박당했죠. 침묵하는 대가로 매달 돈을 받았어요. 더러운 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께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숙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수진도 피해자였구나.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죠. 왜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에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것도 아들과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30년 넘게 회사와 가정을 지킨 분을 그렇게 내쫓다니요. 이제는 더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이분은 국세청에서 일하는 제 대학 선배예요.
어머니가 준비되면 연락해 보세요. 도움을 줄 거예요. 은숙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복수의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죠. 수진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은숙이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당신한테 해를 끼치면.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재민 씨가 최 사장 딸과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회사를 아예 넘기려는 것 같던데.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수진이 발걸음을 옮기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재민 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에요. 수진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은숙은 벤치에 앉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USB가 손안에서 뜨거운 석탄처럼 느껴졌죠. 5억 원 횡령, 회사 매각 음모, 그리고 위험하다는 경고까지. 모든 것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찜질방으로 돌아온 은숙은 즉시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연결하자 수많은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어보니 숫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중장부였죠. 실제 회계와 조작된 회계가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허위 거래처 이름도 보였어요. 그중 몇 개는 아들 준호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죠. 아들도 공범이었던 겁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은숙은 여전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증거를 정리하고 분류했습니다. 날짜별, 금액별, 관련자별로 꼼꼼히 정리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은숙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숙 씨죠? 수진이 소개해준 국세청 김 과장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였어요. 수진한테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런 일은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은숙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거였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 상담. 두 번째, 증거 자료 백업. 세 번째, 국세청 신고 준비. 네 번째, 회사 감사팀 제보. 은숙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새벽 2시,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 흐름처럼 은숙의 복수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될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은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쫓겨난 불쌍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전사의 눈이었죠. 청소 일을 하러 가는 길에 은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대학 동창인 정희가 운영하는 사무실이었어요. 정희는 은숙의 사연을 듣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 재민 씨는 끝났어. 정희의 단호한 말에 은숙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남편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은숙은 친구 정희의 법률사무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진이 준 증거 자료들이 빼곡히 펼쳐져 있었어요. 정희는 안경을 축혀 올리며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은수가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야. 횡령만이 아니라 배임, 탈세까지 얽혀 있어. 정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은숙의 심장도 함께 뛰었어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계산해 보니 7억 3천만 원이야. 그리고 이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아. 7억 3천만 원. 그 숫자가 은숙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큰 범죄자였다니요. 정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어요. 일단 남편 명의 재산부터 조사해야 해. 은행 거래 내역도 필요하고. 정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더니 빠르게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은숙은 정희의 손끝을 지켜보며 긴장했습니다. 재산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할게. 재민 씨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은숙은 쉬지 않고 서류를 작성했어요. 이혼 소송 준비, 재산 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죠. 정희가 프린터에서 출력된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서명하고 도장 찍어. 내일 바로 법원에 제출할게.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는 순간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35년의 굴욕을 끝낼 시간이었죠.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던 정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은수가 좋은 소식이야. 재민 씨가 몰래 구입한 상가 건물을 찾았어. 은숙이 놀라서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정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화면에 떴죠.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이야. 시가 20억 원은 될 거야. 6개월 전에 매입했는데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 20억 원. 은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큰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자신 몰래 구입했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이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야. 최소한 절반은 내 거야. 정희의 말에 은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숨긴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어요. 정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민 씨 회사 주식 현황이야. 내 명의로 된 주식도 있어야 정상인데 전부 재민 씨와 준호 명의로만 되어 있어. 은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사 지분의 80%가 남편 명의, 20%가 아들 명의였어요. 자신은 단 1%도 없었죠. 30년 넘게 회사를 함께 키웠는데 말입니다. 저녁 6시 은숙은 세무서로 향했습니다. 김 과장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세무서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김 과장은 3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수진 씨한테 대략 들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여주시겠어요? 은숙이 USB를 건넸습니다. 김 과장이 노트북에 연결해 파일을 확인했어요.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세무조사 착수할 수 있습니다. 탈세 규모가 상당하네요. 김 과장이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김 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추징금만 3억 원은 나올 것 같습니다. 형사 고발도 가능한 수준이에요. 형사 고발. 그 말에 은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였죠. 김 과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 세무조사 나갑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힐 거예요. 카페를 나온 은숙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3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죠. 찜질방으로 돌아온 은숙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했어요. 법적 대응 착수, 숨겨진 재산 발견, 세무조사 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었어요. 은숙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 지연이에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절박한 느낌이었어요. 은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연이 왜 지금 연락을 한 걸까요? 내일 오후 2시 시청 앞 카페로 와. 전화를 끊고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쳐놓은 그물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걸 알까요?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정희가 준 서류를 들고 남편 명의 계좌 조회를 신청했어요. 법원 명령서가 있어서 가능했죠.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프린트를 건넸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최근 3개월 동안 큰돈이 여러 번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죠. 그것도 해외 계좌로요. 은숙은 즉시 정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재민 씨가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어. 빨리 막아야 해. 정희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지금 바로 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할게. 출국 금지도 함께 신청하고. 은숙은 은행을 나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의 도주로가 하나씩 막히고 있었어요. 이제 남편은 도간에 든 쥐나 마찬가지였죠. 은숙은 발걸음에 힘을 주며 걸었습니다. 복수의 그물망은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은숙이 다니는 교회 카페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 집사인 친구 미경이었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죠. 은숙아, 지금 당장 교회로 와. 내 남편 얘기야. 큰일 났어. 은숙은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서둘러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도착하니 미경과 목사님, 그리고 몇몇 장로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목사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은숙 집사님, 힘드시겠지만 아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재민 장로가 교회 건축 헌금을 횡령한 정황이 발견됐어요. 은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사도 모자라 교회 돈까지 손을 댔다니요. 미경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3년 전 교회 증축할 때 재민 씨가 회계를 맡았잖아. 그때 건축업체에 지급한 돈 중 일부가 재민 씨 개인 계좌로 돌아온 거야. 금액이 2억 원이 넘어. 2억 원.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장부를 조작한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죠. 남편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은숙을 바라봤어요. 저희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10년 넘게 장로로 섬기던 분이. 은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거룩한 가면을 쓰고 있었던 남편. 그 위선이 너무나 역겨웠어요. 은숙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USB에는 박 씨가 준 CCTV 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장면, 그리고 회사 서류를 건네는 장면까지. 영상을 본 장로들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너무하군요. 한 장로가 혀를 찼습니다. 목사님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저녁 임시 당회를 열겠습니다. 재민 장로의 직분 박탈을 논의해야겠어요. 교회를 나온 은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통쾌했죠.
이제 남편은 교회에서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은숙은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만나자고 했어요. 수진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어머니, 회사에 감사팀이 들이닥쳤어요. 국세청에서도 나왔고요. 은숙은 침착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수진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재민 사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서류를 태우려고 했다가 직원들한테 들켰어요. 지금 회사는 난리예요. 은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평소에 거만하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겠죠. 그리고 어머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거래처 사장들에게 뇌물을 주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작년 연말 송년회 때예요. 재민 사장이 봉투를 나눠주는 걸 제가 몰래 찍었어요. 각 봉투에 1,000만 원씩 들어 있었죠. 은숙은 사진을 받아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남편을 올가맬 그물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었죠. 저녁 7시 은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은숙 씨죠? 저는 한국일보 김 기자입니다. 재민 씨 회사 비리에 대해 취재 중인데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언론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잠시 고민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왕국도 저 어둠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밤 9시 찜질방으로 돌아온 은숙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어요.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중견기업 대표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화면에 남편 회사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 있었어요. 은숙은 텔레비전을 끄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복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회사 비리 발각, 교회 횡령 드러남, 언론 보도 시작. 남편의 사회적 평판은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었죠.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은숙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빠 회사가 망하면 우리 다 끝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은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 아빠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받는 거야. 너도 알고 있었잖아.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죠. 은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새벽 1시 은숙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의 위선이 완전히 벗겨진 날이었죠. 35년 동안 속아 살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어요.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죠. 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수의 끝은 어디일까요? 2025년 3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은숙은 시청 앞 카페에서 며느리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은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죠. 며느리가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우산을 털며 들어오는 모습이 초췌해 보였어요.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죠. 은숙 앞에 앉은 지연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 쥐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은숙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지연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어요. 저 더는 못 참겠어요. 준호 씨가 아버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은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남편을 닮아간다니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회사 일에 준호 씨도 깊이 관여했어요. 횡령한 돈 일부가 준호 씨 계좌로도 들어갔고요. 그걸 알면서도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준호명의 계좌에 매달 1,000만 원씩 들어온 기록이 있었죠. 출처는 남편 회사의 가짜 거래처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준호 씨가 저와 민수를 데리고 해외로 떠나자고 해요. 아버님처럼 도망가려는 거예요. 은숙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이 지경까지 왔다니요. 실망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지연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하려고 해요. 더는 이런 집안에서 살 수 없어요. 민수도 이런 환경에서 크게 할 수 없고요. 이혼. 그 말에 은숙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손자 민수는 이제 겨우 7살이었어요.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지연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죄송해요. 그날 아버님이 어머님을 내쫓을 때 저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비겁했어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숙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 제가 증인이 되겠어요. 법정에서요. 아버님과 준호 씨가 한 일들을 다 증언하겠어요. 은숙은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증언하겠다니요. 그만큼 지연이 절박하다는 뜻이었죠. 지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아버님과 준호 씨가 회사 일에 대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은숙은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받았습니다. 증거가 또 하나 늘었어요. 지연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민수가 학원에서 나올 시간이에요. 가봐야 해요. 민수는 잘 있니? 은숙이 물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요즘 계속 할머니 찾아요. 왜 할머니가 안 오시냐고. 어머님 보고 싶어 해요.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자를 못 본 지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지연이 가고 난 후 은숙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카페를 가득 채웠죠. 저녁 6시 은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은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연이 만났지?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은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어. 내가 아빠를 닮아간다고. 뭐? 내가 아빠를 닮아?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돌아와. 돌아가긴 뭘 돌아가. 엄마가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아들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았죠. 밤 9시 은숙은 정희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지연이 준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정희가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준호 씨도 공범으로 입증할 수 있어. 지연 씨가 큰 결심을 했네. 정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지연 씨 이혼 소송도 도와줄게. 그리고 민수 양육권은 지연 씨가 가져야 해.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지연이 키우는 게 맞았어요. 정희가 은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들겠지만 이게 최선이야. 준호 씨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찜질방으로 돌아온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하늘에 별이 하나둘 나타났죠.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아들과의 단절, 며느리의 이혼 결심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썩은 것은 도려내야 했으니까요. 비록 아프더라도 말입니다. 은숙은 손자 민수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해맑게 웃는 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새벽 2시 은숙은 노트에 오늘 일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의 결단, 아들과의 갈등 심화, 새로운 증거 확보, 복수의 그물망이 아들까지 포함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었으니까요. 2025년 3월 30일 일요일 오전 10시 은숙은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의 최대 거래처인 동진물산 최 대표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최 대표는 남편과 20년 넘게 거래해온 사람이었죠. 은숙은 가방 속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리베이트 증거가 담긴 서류였어요. 최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은숙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 대신 은숙이 나온 것이 의외였던 모양이었죠. 최 대표가 조심스럽게 은숙 앞에 앉았습니다. 은숙 씨, 오랜만입니다. 재민 씨는 안 오시고, 오늘은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나왔어요. 은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 대표가 긴장했습니다. 은숙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최 대표의 시선이 봉투에 고정됐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최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숙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사진과 문서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죠. 최 대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재민 씨한테 리베이트 받으신 거 다 여기 있어요. 작년 한 해만 3억 원이 넘네요. 최 대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을 들여다가 놓기를 반복했어요. 은숙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 최 대표님도 조사받으실 거예요. 동진물산도 타격이 크겠죠. 최 대표가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은숙 씨, 이건 오해예요. 그건 정당한 컨설팅 비용이었어요. 은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죠. 컨설팅 비용을 현금으로, 그것도 몰래 주차장에서 주고받나요? 최 대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은숙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재민 씨와의 계약을 해지하세요. 그러면 이 일은 없던 걸로 하겠어요. 최 대표의 얼굴에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남편 회사와의 거래는 동진물산 매출의 30%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리베이트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 자체가 위험했죠. 최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 해지 통보하겠어요. 은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대표가 급하게 은숙을 불렀어요. 은숙 씨,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재민 씨가 무슨 잘못을? 그 사람이 저를 버렸어요. 35년을 함께 살고 하루아침에 쫓아냈죠. 은숙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최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던 모양이었죠. 호텔을 나온 은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 설득이 성공했어요. 이제 남은 거래처들도 차례로 만날 예정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회사가 난리예요. 최 대표님이 재민 사장한테 전화해서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했대요.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연락이 갔네요. 수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재민 사장이 완전히 패닉이에요. 직원들한테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던지고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평소에 오만하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겠죠. 은숙은 통쾌함을 느꼈어요. 오후 3시 은숙은 또 다른 거래처 대표를 만났습니다. 한성전자 박 대표였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리베이트 증거를 제시했죠. 박 대표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란 말입니까? 네, 다 증거가 있어요. 계약 해지하시면 조용히 넘어가겠어요. 박 대표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거래처도 성공이었어요. 저녁 7시 은숙은 찜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오늘 하루만 2개 대형 거래처를 떼어냈으니까요. 이제 남편 회사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었죠.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으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최 대표 만났지? 한성전자도 만났고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만났어요. 미쳤어?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알아? 회사가 망하면 너도 끝이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숙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날 버린 그날부터 너 정말 끝까지 가려고? 좋아, 두고 봐. 내가 이기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의 협박이었지만 은숙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궁지에 몰렸다는 증거였죠. 밤 10시 은숙은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또 다른 거래처 2곳에서 먼저 연락이 왔던 겁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그들도 계약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의 왕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떨어져 나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정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숙아, 좋은 소식이야. 재민 씨 회사 이사회에서 회의만이 상정됐대. 은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거래처들이 떠나가니 이사회도 더는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거였죠. 그리고 은수가 재민 씨가 내게 사정하러 올지도 몰라. 조심해. 정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뭘 할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죠.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오전 9시 은숙은 지역 신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 기자와의 약속이 있었어요. 일주일 전 연락했던 그 기자였죠.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문사 회의실로 안내받은 은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김 기자는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그가 녹음기를 켜며 말했어요. 은숙 씨, 준비되셨으면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은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 그리고 남편의 비리들. 모든 것을 차분하게 풀어놓았어요. 김 기자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증거가 있으신가요? 은숙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횡령 증거, CCTV 영상 캡처,
리베이트 자료까지. 김 기자가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특종을 잡았다는 기자의 본능이었죠. 이건 정말 큰 사건이네요. 내일 조간에 실어도 될까요?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편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질 차례였어요. 신문사를 나온 은숙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미경에게서 메시지가 왔더군요. 교회에서 남편의 장로직 박탈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후 2시 은숙이 다니던 골프장 라운지에 들어섰습니다. 평소 남편과 함께 다녔던 곳이었죠. 직원들이 은숙을 보고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은숙은 골프장 매니저를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은숙 씨. 무슨 일로? 재민 씨 회원권 정지시켜 주세요. 매니저가 당황했습니다. 은숙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혼 소송 서류와 재산 가처분 명령서였죠. 법적으로 공동재산이에요. 제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니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가장 아끼던 골프장 회원권도 정지됐습니다. 이제 남편은 친구들과 골프도 칠 수 없게 된 거였죠. 저녁 6시 은숙은 동네 주민센터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회장으로 있던 로타리 클럽에서 제명됐다는 내용이었죠. 은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자리였는데요. 찜질방으로 돌아온 은숙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지역 뉴스 시간이었어요.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했죠. 지역 중견기업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에 남편 회사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를 하고 있었어요. 은숙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방송사에서도 같은 뉴스를 다루고 있었죠. 남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것이었어요. 밤 9시 은숙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의 연락이었어요. 모두가 위로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죠. 그 중에는 남편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은숙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은숙 씨, 정말 대단해요. 저도 재민 씨한테 당했지만 말도 못했거든요. 한 여성 사업가의 전화였습니다. 남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했어요. 은숙은 그녀에게도 용기를 내라고 격려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 큼지막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중견기업 대표의 추락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읽으니 남편의 비리가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횡령, 배임, 탈세, 리베이트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오전 10시 은숙은 여성단체 사무실로 초대받았습니다. 용기 있는 여성상을 수여한다고 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많은 여성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은숙 씨의 용기가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단체 대표가 상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상패를 받았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후 3시 은숙은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내셨나요? 은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울 것도 없었죠. 방송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은숙을 알아봤습니다. 그들이 따뜻한 눈빛으로 응원을 보냈어요. 은숙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죠. 저녁 7시 은숙은 찜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뉴스에 나온 그분 맞으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은숙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은숙은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용기 있는 여성의 상징이 된 거였죠. 밤 10시 은숙은 노트에 오늘 일을 정리했습니다. 언론 보도, 사회적 지지, 남편의 완전한 고립. 복수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친구도 명예도 지위도 모두 잃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은숙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간 거야? 내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싶었어?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없었어요. 은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당신이 먼저 시작했어요. 난 그냥 끝낸 것뿐이에요.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은숙은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봄날임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은숙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법원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이었죠. 은숙은 방청석 앞줄에 앉았어요. 잠시 후 남편이 수갑을 찬 채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은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때는 당당하고 거만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이제는 초췌하고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염으로 거칠었죠. 남편이 은숙을 발견하고 잠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은숙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심리가 시작됐어요. 검사가 일어나 남편의 죄상을 낱낱이 읊었습니다. 횡령액 7억 3천만 원, 교회 건축헌금 횡령 2억 원, 리베이트 수수 3억 원, 탈세 추징금 3억 원. 숫자들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죠.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나 변론했어요. 초범이고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검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고 해외 도피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판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음모입니다. 은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끝까지 반성이 없는 남편이 역겨웠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찰이 다가와 남편을 데리고 나갔죠. 그 순간 남편이 은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은숙은 떨리는 다리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죠. 기분이 어떠세요? 남편이 구속된 것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은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길 바랄 뿐입니다. 오후 3시 은숙은 정의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구속된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정의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죠. 이제 재산 동결이 해제되면 분할 절차가 시작돼요. 최소한 10억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10억 원.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의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준호 씨 관련 자료예요.
준호 씨도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은숙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까지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은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었어요. 어머님, 준호 씨가 자수하겠대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은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아들도 무너지는 거였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가 아빠 찾아요. 왜 아빠가 안 오냐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 없는 손자가 가장 큰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었죠. 썩은 뿌리는 뽑아야 했으니까요. 밤 10시, 은숙은 찜질방 휴게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구속 소식이 톱뉴스로 나왔어요. 앵커가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죠. 중견기업 대표가 거액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 남편이 호송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남편임을 알 수 있었어요. 은숙은 텔레비전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1시, 은숙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본 남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수갑을 찬 손, 초췌한 얼굴, 원망 가득한 눈빛.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배신했고 은숙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 것뿐이었으니까요.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그 별빛처럼 은숙의 미래도 밝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 남편의 구속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어요. 사회면에는 관련 기사들이 이어졌죠. 남편의 비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상세히 분석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검찰 수사관이었어요. 은숙 씨, 추가 진술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검찰청으로 와주시겠어요? 은숙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남편의 모든 죄를 밝히고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은숙은 정의의 법률사무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북이 쌓인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남편의 모든 재산 목록, 은닉 자산 추적 보고서, 그리고 충격적인 새로운 증거들이었죠. 정의가 안경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수가, 이건 정말 예상 못한 일이야. 재민 씨가 20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어. 은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희가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낯선 여자, 그리고 10대로 보이는 아이가 함께 찍힌 가족 사진이었죠. 부산에 또 다른 집이 있었어. 그 여자 이름으로 된 아파트인데 돈은 다 재민 씨가 됐어. 아이는 18살이래. 18살. 은숙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들어갔을 무렵이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이중 생활을 해왔던 거였죠. 은숙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공허함이었어요. 그 여자가 연락해 왔어. 재민 씨가 구속되니까 생활비가 끊겼다고. 아이 양육비를 달라고 하더라. 은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절한 웃음이었죠. 35년을 함께 산 아내는 하루아침에 쫓아내고 다른 여자와 아이는 20년을 키웠다니요. 정희가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재산 분할에 유리한 증거야.
재민 씨가 혼인 중 부정행위를 했으니 위자료도 더 받을 수 있어.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놀랄 일도 없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더 추악한 인간인지 밝혀진다 해도 상관없었죠. 정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해외 은닉 자산이야.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10억 원을 빼돌렸더라. 또 10억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숨긴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요? 은숙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자금 흐름이 그려져 있었죠. 정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국제 공조 요청을 했어. 홍콩 당국도 협조하기로 했대. 이 돈도 다 회수할 수 있을 거야. 오후 2시 은숙은 검찰청에서 추가 진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남편의 비밀 연인인 수연이었죠. 젊고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은숙 씨. 수연이 은숙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것을 은숙이 막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이용당했어요. 재민 씨가 이혼할 거라고, 저와 결혼할 거라고 속였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 여자도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공범이었을까요? 수연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재민 씨가 저한테 맡긴 비상금이에요. 5억 원이 들어있어요. 은숙 씨가 가져야 할 돈이에요. 5억 원. 은숙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희에게 연락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을씨년스러웠죠. 저녁 7시 은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은숙의 집이 된 곳으로 돌아왔어요. 법원에서 가처분 해제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35년을 살았던 집에 한 달 만에 다시 들어서는 순간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은 을씨년스러웠어요. 은숙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벽,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은숙은 가족 사진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남편이 찍힌 사진은 모두 버렸어요. 준호와 민수 사진만 남겨뒀죠. 그리고 새로운 액자에 지연,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은숙의 가족이었어요. 밤 10시 정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은수가 최종 협상안이 나왔어. 재민 씨 측에서 조건을 다 받아들였어. 은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재산의 80%를 내가 갖게 돼. 현금으로 15억 원, 집과 상가 건물, 그리고 회사 지분 일부까지. 15억 원과 부동산. 은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정희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재민 씨가 사생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항소하지 않기로 했어. 완전한 승리야.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죠. 완벽한 승리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새벽 1시 은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거의 끝났다. 남편은 감옥에 있고 재산은 내게 돌아왔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35년이 거짓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은숙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은 최종 재판이 있는 날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죠.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은숙은 법원 대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순간이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남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두 모였죠. 은숙은 맨 앞줄에 앉아 판사석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때 오만했던 그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었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깊게 패인 주름, 흰머리가 훨씬 많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교도소 수의를 입은 남편이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은숙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김재민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달간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이에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변호사가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남편은 반응이 없었죠.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10억 원과 재산 분할금 2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30억 원. 은숙이 받게 될 총액이었습니다. 여기에 집과 상가 건물까지 더하면 은숙은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였어요. 판사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이 판결로 혼인관계는 완전히 해소됩니다. 35년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은숙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수갑을 채웠어요. 그 순간 남편이 은숙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어요. 그저 텅 빈 눈이었죠. 체념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남편이 법정을 나가는 모습을 은숙은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은숙을 향했어요. 승소하신 기분이 어떠세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은숙은 잠시 생각한 후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후 2시 은숙은 은행에 있었습니다. 판결에 따른 보상금이 입금되는 날이었어요. 직원이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3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은숙은 통장의 숫자를 봤습니다.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35년의 대가라고 생각하니 씁쓸했어요. 은행을 나온 은숙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가 밝은 표정으로 은숙을 맞았습니다. 축하해. 완벽한 승리야. 정희가 샴페인을 따랐습니다. 2 사람이 잔을 부딪혔어요. 정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 모든 걸 해낸 거야? 은숙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으니까. 저녁 7시 은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은숙의 집이 된 곳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오늘 판결 났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은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응, 괜찮아. 너는 어때? 저도 벌금형 받았어요. 다행히 집행유예라서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준호가 새 출발을 하겠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은숙이 말했어요. 잘했어. 이제 과거는 잊고 앞만 보자.
밤 10시 은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복수가 끝났다. 남편은 감옥에 갔고 나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니, 되찾은 것 이상을 얻었다. 하지만 왜일까? 시원하면서도 허전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 이제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은숙은 펜을 내려놓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죠. 그 빛처럼 은숙의 미래도 밝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새벽 2시 은숙은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사랑했었죠.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요? 은숙은 사진을 찢지 않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증오하기엔 함께한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나약하고 의존적이던 주부는 사라지고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서 있었죠. 은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오전 9시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은숙은 작은 카페의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제 이곳은 은숙이 운영하는 카페였습니다. 아담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이었죠. 벽에는 은숙이 직접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주민인 정씨 아주머니였어요. 그녀는 은숙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여기 커피가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요. 은숙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찜질방과 경비실을 전전하던 그때와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습니다. 오전 10시 지연과 민수가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뛰어들어오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민수가 상장을 자랑스럽게 들어보였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은숙은 손자를 안으며 칭찬했죠. 지연도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이혼 후 오히려 더 건강해 보였어요. 어머님, 저 다음 주부터 새 직장에 출근해요. 어머님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지연이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은숙은 지연이 대견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씩씩하게 새 삶을 시작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오후 2시 은숙은 카페 한쪽에 마련된 작은 상담 공간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상담 봉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죠. 오늘 찾아온 여성은 40대 후반의 영희 씨였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착취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은숙 씨처럼 될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서워요. 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숙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울게요. 은숙은 자신이 겪은 경험과 법적 절차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영희 씨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희망을 찾은 것 같았죠. 저녁 6시 은숙은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집은 은숙만의 공간이 되었어요. 거실은 새로운 가구로 바뀌었고 벽에는 은숙이 좋아하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남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은숙은 라디오를 틀었어요.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왔죠.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죠. 밤 9시 은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준호의 목소리는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어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했죠. 그럼 와. 민수도 아빠 보고 싶어 해. 전화를 끊고 은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형태는 달라졌지만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되었죠. 밤 10시 은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다. 카페는 잘 되고 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찾은 것 같다. 62살에 시작한 새 인생이 이렇게 충만할 줄 몰랐다.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달빛처럼 은숙의 삶도 밝게 빛나고 있었죠. 새벽 1시 은숙은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면증 때문은 아니었어요.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하느라 설레서 잠이 안 왔던 거였죠. 카페에 새로운 메뉴를 추가할 계획이었고 오후에는 요가 수업도 있었습니다. 은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 덕분이었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서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가을 공기가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은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자유롭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이제야 알았어요. 2026년 3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정확히 1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은숙은 카페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63세 생일이자 새 인생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죠. 카페는 축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지연과 민수, 준호가 일찍부터 와서 장식을 도왔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민수가 직접 그린 카드를 건넸습니다. 카드에는 할머니와 손자가 손잡고 웃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은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준호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1년 전 그날 어머니를 외면했던 아들이 이제는 따뜻한 미소로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지연도 함께 박수를 치며 노래했죠. 은숙은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요. 오후 2시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은숙이 도왔던 여성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 중에는 경비원 박 씨도 있었습니다. 그가 은숙에게 다가왔어요. 은숙 씨, 정말 대단해요. 1년 만에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다니. 박 씨의 진심 어린 축하에 은숙이 고마워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은숙도 없었을 거예요. 첫날 밤 경비실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었죠. 저녁 6시 축하 파티가 끝나고 가족만 남았습니다. 은숙은 준호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내 학원비야.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했잖아. 준호가 놀라서 은숙을 봤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은숙이 말했어요. 받아.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 너도 새롭게 시작해야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용서와 사랑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지연도 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밤 9시 은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죠.
남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어요.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어요. 35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깨달았다고 했죠. 은숙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밤 11시 은숙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이었다. 1년 전 그날 집에서 쫓겨나며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짜 나를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은숙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은숙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1년 전 그날도 비가 왔었죠. 하지만 그때의 비는 절망의 비였고 오늘의 비는 희망의 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은 카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여성자립지원재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자신이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죠. 우리 재단의 이름은 황혼의 새벽입니다. 인생의 황혼이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실은 새로운 새벽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카페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숙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은숙의 재단 설립을 크게 다뤘죠. 오후 3시 은숙은 한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서전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은숙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라고 했죠. 은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어요. 저녁 무렵 은숙은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인 김 교수였어요. 60대 초반의 품이 있는 신사였죠. 은숙 씨, 혹시 저녁 같이 하실래요? 은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열렸어요.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을 거부할 이유는 없었죠. 좋아요. 은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죠. 63세,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1년 전 은숙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 잃은 것은 거짓된 삶이었고 찾은 것은 진정한 자신이었어요. 황혼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실은 가장 찬란한 새벽이었던 거였죠. 은숙은 활짝 웃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인생의 진짜 모험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진짜 끝은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은숙 씨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 새벽도 다시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식의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